다음은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장관님, 혹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 장애인이 국가 상대로 손배 낸 거 알고 계십니까? 손해배상 청구한 거. 손배를 청구한 사실 자체는 제가 파악 못하겠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이신데요. 치료감호라는 명분으로 형기를 8배 이상인 11년 4개월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발달장애인 중 이렇게 선고 형량 이상의 치료감호를 받은 사례가 50명이나 됩니다. 네, 장관, 그런데요. 애초에 치료감호 요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알고 있기론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치료의 대상입니까?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질병 자체가 치유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취지인가요? 아니요. 치료 감호 요건이 예. 재범 위험성과 예. 치료 필요성이 있어야지만이 예. 가지 않습니까? 치료 감호소에. 예.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뜻으로 따지면 발달 장애인이 치료의 대상이냐고요. 저희가 여기 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는 치료해서 개선될 수 있다. 어느 정도라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달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사회 규범을 내재화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고치는 등의 근본적 치료라는 개념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더욱이 발달장애인을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진 형태의 시설에서 구금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에게는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치료감호 제도는 약물, 정신장애, 발달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심신장애로 정의해서 치료감호소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혹시나 장관이 모르시고 있을 텐데요. 지금 치료감호소가 약물치료 말고 발달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답변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 측과 지금 저희가 언어치료사나 놀이치료사들의 증원을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시작한 바는 있습니다. 네, 인력도 부족하죠.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 내 센터 전문 시설 아니면은 여타 공공병원에서의 통원 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을 좀 말씀해 주시는 취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보고 다음번에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관님이 인력 부족인데요. 예.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의사 한 명당 입원 환자 60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소는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90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임상 심리사, 간호사 등의 정원을 지금 현재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감호소는. 네. 이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 역량도 되지 않은 기관에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벌이나 치료가 아니라 국가에서 폭력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는 치료감호소의 체계와 인력을 점검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구시대적인 형법의 심신장애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치료감호가 아닌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형사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새겨 듣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소송 관련한 건데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탈출한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1심에서 지면서 법원으로부터 700만 원이 납부를 해라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패소 비용 청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장관님, 예. 700만 원 납부 통지 받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단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유사 소송을 제기할 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서 과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식의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익 소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익 소송은 사실 개인이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어서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 인적 불균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장차법 이후에 제정 이후에 15,500건이 넘는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제 청구 소송은 고작 28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의 입장은 뭐 소송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부담을 면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남소에 따른 사법 절차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에 대법원이 이미 개선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크다.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싸워볼 만큼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소송 역시 이 강의 특강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걸 논의했으면. 예, 답변 올릴까요? 예, 저도 요 관심이 상당히 있는 분야인데요.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이 법무검사개혁위원회가 그 권고를 한 것이 2020년 2월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부 2년 동안 나름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한 것이 이 공익소송이라는 범위를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소송이라고 특정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좀 넓혀 놓으면 그 범위가 좀 모호해지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사실 남소 방지, 그러니까 공익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가 남소 방지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년간도 못 해왔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그런 억울함을 보듬을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한계는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